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이 두 명인데 순서가 바뀌어서 당황하죠. 자, 야수님 나오셨고요. 당황하지 않은 척. 예. 안녕하세요, 야스입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정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비준을 하니까 지금 야당의 반발이 극심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법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법 자체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거는 국회 비준 안 해도 된다. 대통령 시행령 정도로 이제 예. 전체적인 큰 흐름은 판문점 선언이 큰 헌법 같은 것이고요. 이건 국회 비준을 해주는 게 맞다. 다만 거기에 이제 오히려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이행 어떤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국회 비준 필요 없다 해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뭐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협조 안 하던 야당들이 이제 평화를 왜 니들만 이용해 먹냐. 귀엽다 그래야 되나, 좀 짜증난다고 해야 되나. 아니, 좀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다가, 그 행정부 고유 권한을 가지고 그 고유 권한 안에서 국회의 권위를 침해한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 어떤 뭐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행정부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건데, 행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이 야당에서 이렇게 또 뭔가 싫은 소리를 하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뭐 일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그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해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그렇죠. 이건 너무 심하게 네. 끌어왔기 때문에 국회 비준 이 판문점 선언이 무슨 대단한 본인들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니고 항상 본인들도 얘기를 했던 통일은 대박이다에 한 걸음 나아가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비준을 안 해주다가 아, 그건 좀 무리가 있네요. 대박이 구속돼가지고.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이게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으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내놓은 말은 뭐였냐면은 이건 비준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 그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긴 토론 끝에 결국에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 네. 아니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 그래놓고 그 이제 그 하위 개념의 것들을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그냥 비준할래. 그 시행령으로 할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또 왜 니들끼리만 해. 너 어쩌라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나섰죠. 야당은 지금 이게 위헌이다. 뭐 국가 간의 조약, 국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회에서 비준해줘야 된다 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라면서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돼야겠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 해당 법률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하면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다. 그러니까 이 남북 합의서라는 말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좀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헌법 전문에 한반도의 국토에 대해서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상의 정의만으로는 북한까지 다 어떤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북한 정부를 국가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그 평양 방문을 통해서 국가 수준으로 예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법률을 너무나 강직하게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인 어떤 전제 없이 역사적 맥락의 어떤 해석이 없이 법률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런 무식한 요구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두 가지를 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 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개념적인 구조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 이렇게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이 패러독스 같은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이것은 법을 만드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왜 우리나라 보수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 하는 건 싫지만 이러해서 이렇게 도와주자라든지 법적으로 이게 맞다라든지 그걸 주장하는 인간들이 없어. 더군다나 법을 만드는 자들이. 야당이 협력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슴 쿵쾅거리는 걸 저쪽에서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 이렇게 하면은 쟤네들이 팔딱팔딱 뛰겠지? 라는 예상을 했을 거라 보고 그냥 우리는 그냥 갈 길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전에 그래 그 판문점 선언 관련해 가지고 그 3천억 정도가 든다고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뭐 그런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뒤집지 말자는 증거도 있지만 이걸 또 이제 10년 기준해가지고 이제 3조가 드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요 국방비 좀만 덜 써도 그 돈 남는 돈이에요. 이득인 돈이요. 우리가 또 잠재적으로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거에 비하면은 그 정도 비용들 있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남는 돈인데 그 비용이 또 10년, 20년 부풀려가지고 또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 무조건 싫은 거죠. 이번에 그거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복권 1조 8천억 원짜리 복권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러워해야 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아니, 난 부러워하지 않아. 이 사람 불행할 거야. 근데 이게 예산 심사를 해보면요. 이게 실제로 우리 인간한테 의미가 있는 숫자는 10억 단위예요. 10억 단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데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특히나 100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숫자나 돈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와 많다. 그러니까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로 하려고 하는 정책에 숨어있는 철학, 어떤 정치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5천억을 어떻게 쓸 거냐, 5조 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 디테일한 것들은 그 실무 단계에서 다시 어떤 실용적인 방향으로 연구자들이 알아서 나누는 거고, 정치인들이 뭐 5천억이고 5조 원이고 10조 원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돈 자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숫자 자체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뭐 사업비 2019년도 남북 대북 관계에서 뭐 3천억 추계 예산을 냈다. 그러면 그 3천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천억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이걸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거지 3천억을 도대체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행정부 넘어가서 실무자 하면 돼요. 정치인들이 왜 그걸 따지냐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게 딴지를 놓는 거거든요. 싫으니까 싫은 거라니까요. 네. 분석도 필요 없어요, 이것들은. 미국의 메가밀리언 당첨 금액이 1조 8천억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이요? 아, 그러니까 세금 떼도 1조 원이네. 근데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 가지고. 네. 실제로요, 3천억을 들여서 1년에 1조씩만 줄여도 7천억이 이득인 거예요. 당장 무슨 군사훈련도 숫자 줄어들지, 훈련도 줄어들지. 그 비용들이 다 대한민국의 이득인, 평화가 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생각들을 하지 않고 이러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심지어는 북한을 하나로 국가로 지들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모순에 빠지는. 물론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법을 갖고 들이대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빅 뉴스는 아마도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 구속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주부터 기다렸습니다.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 구속되기는 했지만 확정 판결을 받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3심까지 가겠죠. 이 사건의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마차님? 네, 이 사건의 시작은 사실 도도맘이 본인의 SNS에 강용석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외국에 나가서 이제 수영장 사진. 휴양을 즐기면서 수영장 사진 등등 그리고 자기 발밑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사진 얼굴이 반쪽만 나와 있는 강용석 변호사라던가 아니면은 레스토랑에서 수저에 찍혀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얼굴 이런 수조에 것들을- 반사되어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얼굴. 그러니까 수저를 찍었는데 그 옆에 네. 강용석 변호사 얼굴이 딱 나와 있던 이야, 거죠. 근데 그 무섭다.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봐도 강용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그런 이제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의혹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도도맘이 이혼 소송을 들어가면서 도도맘의 변호를 강용석 변호사가 또 맡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도도맘에게 남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사문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한 것을 취하한다. 이거를 대신 몰래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취하를 시키면서 이게 사문서 위조로 걸린 거죠. 사실 변호사한테는 굉장히 큰 죄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상대방이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뻔하게 알면서도 변호사의 어떤 법적 지식이 전문적으로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끝까지 괜찮을 거다라고 믿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변호사가 네.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행위를 해서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는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일종의 법원에서는 괘씸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변호사로서는 할 수 없는 지금 변호사 윤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엄청나게 심각한 네. 죄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했다고 해서 징역 1년을 지금 선고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5년 동안은 변호사를 못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되는데 사실은 오늘부터 딱 시작 이게 아니라요.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이 항소를 하면 변호사 자격은 유지가 되면서 이 상황으로 법률 대리인 업무는 지속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만 법정에 출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를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사실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사건이 김부선 씨 있고 그리고 윤서인 사건도 본인이 갖고 그럼 있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변호인 접견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그것보다 이렇게 하겠죠. 이제 강용석이 또 선임한 대리인 변호사를 김부선을 변호 활동하게 하고 그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형태.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 어떤 변호사가 구속 상태에 있는 변호사의 변호 대리인으로 이게 뭔가 복잡한 그 일을 사회적으로도 지금 비난 가능성이 큰 그 사건을 누가 맡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용석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잖아요. 법무법인 넥스트로. 여기에서 과연 나머지 변호사들이 강용석을 가지고 있던 사건들을 나눠서 가져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제가 이게 강용석 변호사의 이 징역 1년 해서 법정 구속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아직 정말 마음 공부가 부족하구나, 수양이 덜 됐구나, 남의 슬픔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걸 보니까 아직 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이 법원 선고 그 형량은 아무나 이렇게 딱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대부분의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 이제 그 법조계끼리 어떤 뭐 서로 돌봐준다는 그런 비난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도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될 것이다라고 장담은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법정 구속됨으로써 이제 구치소로 갔단 말이죠. 그 얼굴을 누가 모른다고 마스크 쓰고 가는 건 뭐예요? 나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 감기 기운이 있었겠죠. 근데 난 강용석 변호사는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법률 전문가? 저는 그렇게 봐요. 김부선 사건도 그렇지만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와에 있어서의 그 강용석의 행위, 예. 그리고 법률적인 건 아무 상관없는 어그로꾼으로서의 그 악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들은 다 지금도 다 기억을 못 하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악행들은 우리 입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자가 결정적으로 이제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법으로 뭐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이상은 어떤 정치적 견해로서는 처벌 받지 않았지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이거거든요.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왜 그랬는가.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사건에 자기 사건에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자기가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랑 어떤 그런 관계로 추정되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불륜 관계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람. 오늘 재판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인 김 씨는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대해 추가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행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일반인도 잘못된 거지만 법을 너무나 잘하는 변호사가 자기 법률 지식을 최대한 악용해 처먹은 건 거야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도도맘의 남편이 일단 불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소송을 취하하는 서류마저 도난당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엄중함이 일반인들의 죄보다 몇 배는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 네, 아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본인의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부선 씨의 논란이 됐을 때 강용석이 먼저 김부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김부선 씨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김부선 씨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당시. 그때가 시점이 약간 그 박훈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고 채널A 인터뷰 후에 정말 변호사를 못 구하고 있을 당시에 강용석 씨가 먼저 글을 남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인을 통해서 저라면 지인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물어봤을 텐데 강용석은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언론에 다시 한번 회자가 되거든요. 강용석이 변론을 맡으려고 하나보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용석은 사실 도둑맘 사건으로 수면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던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다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뜨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운영하는 무슨 채널 같은 걸 운영하고 그러면서 사실 강용석이 지금 방송 패널로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대중 속으로 다시 떠오르려고 하는데 김부선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건 그냥 대중의 기억 속에 남고 싶었다는 그런 욕망 외에는 사실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부터 해서 뭐 사법고시까지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양심이 부족했던 거죠. 도덕성이나. 근데 저는 조금만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 속에 기억에 남고 싶었다 이 부분보다 난 돈벌이였다고 보는데 실제로 강용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김부선을 통해서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수임한 사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도둑놈 사건 이후에 기소가 된 이후에는 거의 사건을 수임 못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했잖아요. 근데 김부선 사건으로 확 떠오르기 시작하면 유튜브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면서 사실 그게 돈벌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강용석이 사실 가짜뉴스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썰들을 자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부선이라는 이름을 덥석 자기의 연관 검색어로 끌어오면서 네. 사실은 유튜브 돈벌이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도드맘 사건 정도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강용석이 할 수 있는 돈벌이는 방송 패널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거의 유일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그 화제성을 끌어올려고 하는 목적이 전 가장 컸다고 보는 거죠. 이제 더불어서 그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을 했던 김세희 전 기자 있죠. 네. 이 사람의 선고 공판은 26일 내일 있습니다. 거기 또 변호사로 나가는 거야? 나갈 수 없는 거죠 이제. 마음만 보냅니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강용석을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뭐 여기서 김부선 씨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김부선 씨에게 그나마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사람일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강용석이 김부선을 변호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봅니다.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용석이라고 하면 김부선 씨가 강용석 묻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왜 이렇게 묻는 게 많아요. 아니 정말 그 표현이 피곤하다. 유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샤워를 잘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부선 씨가 대중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죠. 그러니까 지지 세력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김부선 씨의 계속되는 거짓말들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일관되게 봅니다. 뭐 공지영 씨가 누구누구를 고소고발했다고 하는데 김부선 씨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막 떨어지니까 그 여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로 녹취 파일 일부가 유출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선 씨는 녹취하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그건 100%예요. 네. 거짓말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게 밖으로 까발려지면 안 돼. 당장 전화 통화하는 사람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거짓말,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은 나머지 김부선 씨 관련해서 이게 유출됨으로써 얻는 이득, 강용석 등의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100% 확신하다고 믿고 일단 여론을 우호 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유출했다고 일단 봐요. 김부선 씨 그래서 변호인과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김부선 씨의 점이 100% 확실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여론을 돌리고 이재명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카드로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마 이걸 까리? 라고 생각했던 그 전략 작전에 실패했던 의뢰인과 변호인 간에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네. 솔직하게 말하자는 관계 때문에 완전히 와장창 무너진 거죠. 차라리 그런 것들을 까지 않고 법정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 거라고 하면 결정적으로 한 번 더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이 사실이냐. 그걸 깔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이 도도맘과 관련된 이 사무소 위조 재판은 별건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강용석은 자기 운명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죠. 어쨌거나 변호사 활동이 몇 년 정도는 최소 2년에서 최장 6년 정도는 불가능한 상황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한 활동을 계속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미스테리한 거죠, 진짜. 자,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립유치원 관련, 비리 관련해서 이 공방이 엄청나더만요. 거기에 그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 나와서 각종 여러 가지로 막 실드를 치고 막 거의 전쟁에 가까운 걸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해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비리 적발 시에 5년간 개원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동안은 어떤 비리나 여러 가지 비위 사실로 적발돼가지고 처벌을 받아도 원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죠. 한 사람이 유치원 한 지역에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A, B, C, D 이렇게 만드니까 A에서 처벌받으면 B로 옮겨가고 B에서 처벌받으면 C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은 처벌받은 그 유치원 폐업하고 그 다음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이제 여는 간판가리. 예,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건물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간판만 바꾸면은 아무런 제약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처벌 효과가 없는 조항들이 많아서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어떤 제보, 이렇게 내부 제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대로 된 어떤 법법 사실을 제보를 해도 결국에 피해는 제보한 사람만 있는 이런 구조가 반복돼가지고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이런 간판가리 방지 조항을 넣자마자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게 개정이 잘 된 게 그런 간판가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횡령했다, 뭐 이렇게 명품 가방 샀다, 뭐 이런 거에 논란이 됐었던 유치원 지원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바꿔서 이제는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처벌이나 환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안도 냈고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였어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유치원만 설치를 해가지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경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셀프 징계? 내가 내 어깨를 몇 번 톡톡 때리고 나는 다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그 조항을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보도 보니까요.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유치원 원장이나 이사장 이런 게 많더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치원 원장이 그 지역사회에서 접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상들이 실질적인 경제활동 주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활동 주체들의 아이를 보육하는 거고 그 부모들을 통해서 한 다리만 건너면 그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그 규모가 엄청나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의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지역구 의원 정도는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이 한유총이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부 탓에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에서 사립학교가 지나치게 많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뭐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사립학교라는 건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어. 나의 아이들은 그런 공립학교 말고 정말 특별하게 돈이 얼마가 됐든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만드는 게 사립학교들인데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공공보육이나 유치원 취약 전 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면서 기존의 사립 시설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퇴출되도록 안 그러면은 공공보육시설만큼의 어떤 규칙이나 도덕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꾸려나가야지.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유치원 3법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거는 땜질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육 정책 자체를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로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인구 변화의 추세를 보면 아동 한 명당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럴 때 조금 더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아이 한 명의 가치는 훨씬 더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례해서 좀 공공의 차원에서 조금 더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유총에서 이제 뭐 아까 교육부 때문에 비리 집단을 매도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사과 비슷한 걸 하는데 사과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한 걸 하는데 사과 아님?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비리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게 이제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벌써 부산에서는요 한유총 부산지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업을 시작한다. 이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보낼 유치원이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반성하는 자세입니까 이게?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 이거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거거든요. 진짜 더 욕먹을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야기한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휴업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때문에 힘든 그 부모님들 있죠. 지금은 좀 감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통증, 고통의 기간은 있을 겁니다. 지금 유치원이라는 사립 유치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이권, 이걸 단순간에, 단기간에 쉽게 놓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권 관계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더더욱 쉽게 물러서지 않는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아이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그 유치원 운영자들의 어떤 이기적인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영원히 고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법률을 고치든 새로운 정책을 만들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들의 이권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동이 반복될 텐데 지금 따끔하게 진짜 콩분용을 내지 않으면 다시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휴업에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 가장 피해가 적은 사람은 유치원 원장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부모나 아이들은 일단 최대 피해자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선생님들, 그 사람들은 휴업하는 기간 동안 월급을 당연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유통에 속해 있는 이런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들이 굉장히 월급도 잘 나오고 빵빵한 데 비해서 선생님들한테 너무나 지금 최저임금 얘기를 할 때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아이들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우리는 피해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말 최저임금을 받고 다니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렇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빠지면 그간 급여를 못 받으면 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 사람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요. 진짜 중요한 분기점에 놓였어요. 사실 임종원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 구속되지 않는다 하는 건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원의 구속영장이 나오게 된다면 양승태를 직접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 구속영장을 아까 그 야수님 말씀처럼 안 내주게 되면 이제 법원은 갈림길에 선다고 보는 거예요. 해체해야죠. 갈기갈기 찢어야죠. 이걸 이렇게 임종원 차장이 지금 구속되느냐 마느냐, 진작에 구속되고도 남을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모든 법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임종원 차장 스스로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 하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제 와서 이제 구속영장 신청한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만에 하나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 하면 이제 시민들 모이는 거죠. 강남으로 회천 모여 하는 거죠, 진짜. 이 사람한테 지금 혐의가 뭐냐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무서 작성 및 행사. 허위 공무서 작성 및 행사는 강용석한테도 나왔던 거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 뭐 이런 혐의들인데, 물론 이 중에는 판사들이 영장 심사를 할 때 무슨 내용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장을 발부해줄 또는 발부 안 해줄 그 판사는, 영장 담당 판사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정말 역사의 길이길이 이름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뭐 이를테면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 기업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 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청와대 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의 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 제 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이 사람이 지금 그 SBB 로펌의 사무장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7가지 정도의 지금 혐의점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임종원 차장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여러 혐의들 하나하나를 보면 형량이 그렇게 큰 범죄들은 아닙니다. 뭐 직권남용, 뭐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뭐 살인이나 뭐 국고손실이나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그 징역이 큰 뭐 10년, 15년 이렇게 받는 그런 범죄들은 아닌데,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범죄의 형태 자체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청와대의 어떤 부속 그 사무실처럼 법률 대리인처럼 행동했잖아요.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완전히 정면으로 배반하는 형태의 범죄들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 하나하나가 우리 형법상 어떤 여러 가지 뭐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무의미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직급에 맞지 않은 찌질한 이런 혐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를 시켜서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빼내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다거나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밀을 빼내서 넘겨받는다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했다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임종원 차장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이분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자면 기자대로, 법원 행정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리고 뭐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이 임종원 차장하고 엮였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기자들을 접대할 때 이렇게 그 트레이에다가 소주를 가득 담고 다니면서 한 사람씩 그 이렇게 짠짠짠 하면서 소주를 그 많은 소주를 다 비울 때까지 그 많은 기자들과 1대1로 대작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일화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이제 시체말로 수상무라고 하죠. 수상무라고 하는 것처럼 기자 한 명 한 명한테 그렇게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잘 봐달라. 우리 대법원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좋게 써달라는 그런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는 한 팀이야. 내가 준 술 너도 받아 먹었어. 이렇게 이제 발목 잡는 거죠, 예, 같이. 진짜 부도덕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사님 말씀처럼 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형량은 얼마 안 될 수 있어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폐악적 범죄에 좀 가깝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뭐 등 또는 관련 판사를 탄핵한다든지 하는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물론 이건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했는데 추진한다는 것과 또 뭔가를 발의한다는 것과 이거를 뭐 엄청나게 한다는 것과는 약간 다른 건데 일단은 홍영표 원내대표보다는 박주민 지금 최고위원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박주민 의원 등이 이제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재판은 지금 현재 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재판부가 이것을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제대로 민주당만 푸시하면 좀 추진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걸 국회에서 지금 제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 전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질렀던 그 초헌법적인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자기 식구,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계속 이 사건을 계속 덮고 가려고만 하는 그런 형태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인 국회에서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어떤 처벌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 그동안 판사들이 뭐 사법부 독립이나 뭐 헌법 정신이라든지 뭐 법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좋은 말들 다 헤쳐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들의 엄중함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옷을 벗고 스스로 채찍을 때려달라고 자신들이 조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스스로 만들고 재판관들은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스스로 채찍을 때려달라고 채찍을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국회에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재판관을 탄핵한다는 건 정말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 사태가 엄중할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국회가 그 권한을 꺼내들 때까지 사법부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역사책의 수치로 기록될 겁니다. 네.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엄연하게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이제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깊숙이 관여는 돼 있는데 불법은 아닌데 부도덕한 사람들 있죠. 그 이정미 대표가 전에 국회 연설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탄핵하는 거죠. 박근혜 탄핵처럼. 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탄핵해서 그 자리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죠. 이제 법률적인 것과
국회 갈 수 있는 어떤 권능을 갖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어쨌건 임종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로에 놓였다. 이 판사는 좀 미칠 것 같아요. 하기도 안 하기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임종원까지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리면은 오히려 좋은 촉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